지난 시간에 도올 선생님의 책 20살 반야심경에 미치다를 소개하면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불교에 대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 소개에 대한 부록격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도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인도 불교가 있고 그 인도 불교가 다시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적인 선불교가 생겨났고 다시 그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선불교에 대해 좀 알아야 불교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육조 해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올 선생님의 금강경 강의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불교를 실제로 개창했다고 평가받는 해능은 중국 선불교의 선법을 이어받은 6번째 조사입니다. 1조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양무제와 만난 뒤에 면벽 참선을 했던 달마대사고, 그 후 2조인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에 이어서 5조 홍인에 이르렀는데, 이 홍인대사가 후계자를 찾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당나라 시대였습니다. 6조 해능은 지금의 광동성 지역 사람이었는데요. 광동성은 중국 대륙의 최남단, 홍콩과 마카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원 사람들이 오랑캐가 사는 지역으로 여겼던 곳인데요. 해능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일자 무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능이 어느 집에 나무 배달을 하러 갔다가 그 집 사랑방의 창문 아래서 책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반드시 머무는 곳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였는데요. 이 말을 들은 해능은 그 순간 마음이 활짝 개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의 선비에게 방금 읽은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금강경이라고 해서 그 책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보니까 선비가 하는 말이, 기주 동풍모산에 있는 동선사에 가면 5조 홍인대사가 계시는데 제자가 1,000명이 넘는다. 내가 그분께 가서 절을 하고 이 책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이르시길, 이 금강경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스스로 견성하고 단박에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해능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나무찜 판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리고는 곧장 동선사로 달려갔습니다. 동선사에 도착해서 5조 홍인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해능이 막리를 하던 사람이라 옷차림도 엉성하고 얼굴도 새카맣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홍인대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영남 지역에서 왔다고 대답하니까 왜 왔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가, 남방 사람들은 오랑캐여서 불성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는 것인가? 그랬더니 해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남방과 북방이 있어도 불성에는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때 홍인대사는 해능의 비범함을 알았지만 일단 가서 방앗간 일이나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해능은 절의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8개월 가까운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인대사가 내 법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다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개송으로 지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개송이라는 것은 특히 선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자신들의 깨달음을 짧은 시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후계자 선정을 위한 개송대회가 열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1,000명을 헤아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자 중에 가장 학문이 높았던 신수라는 사람이 먼저 개송을 지어서 걸었습니다. 신시 보리수 시며 명경대 시시 근불식 막사 야진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이니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리라. 몸이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도 같으니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인데, 홍인대사가 이 개송을 보고 훌륭하긴 한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신수의 개송을 외우면서 수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신수의 개송을 외우고 다닌 덕분에 방앗간에 있던 해능도 이 개송을 듣게 됐는데요. 해능은 듣자마자 이 개송의 부족한 점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송을 지었는데 문제는 글을 몰라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에게 글을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개송을 걸었는데요.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야 진해.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역시 대가 아니다. 본래 물건이 아닌데 어디에 먼지가 낀단 말인가. 보리는 원래 깨달음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진짜 나무가 아니고 마음 역시 진짜 거울이 아닌데 어디에 먼지가 낀단 말인가. 해능의 개송을 보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신수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깨달은 사람의 개송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높은 신수와 방앗간에서 일하는 무지렁이 해능의 간격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술렁이고 있었죠. 그때 홍인대사가 나타나서 아직 부족하다 하고 해능의 개송을 지우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안심하고 흩어졌습니다. 홍인대사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한 덕분에 그날 일은 아무 일 없이 흐지부지 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에 해능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찍고 있는데 홍인대사가 나타나서는 지팡이로 바닥을 3번 내리치고 가셨습니다. 오늘 삼경에 나를 찾아오라는 신호였는데 해능이 그것을 알아채고 밤중에 홍인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홍인대사가 문을 닫아 걸고 창문에 불빛까지 가리고 몰래 해능에게 금강경을 설했는데, 이때 해능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홍인대사는 해능에게 자신의 의발을 주면서 너를 육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의발이라는 게 스님의 오신 가사와 바루인 밥그릇인데, 의발을 전수하는 것이 선불교에서는 불법의 전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남쪽으로 가되 거기서도 최소 3년간은 법을 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능이 정식 수계를 받은 스님이 아닌 행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홍인대사의 결정에 제자들이 반발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날 밤으로 해능이 도망을 가야 하는데 해능이 길을 잘 모르니까 홍인대사가 길을 안내하고 강가에 이르러서는 직접 배를 저어서 해능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날 해능이 홍인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챘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신수가 의발을 물려받을 것을 확신하고 무리를 이룬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해능에게 의발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발을 뺏기 위해서 해능의 뒤를 쫓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선종에서 법을 전수할 때는 의발이 아니라 개송을 지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해능은 17년간 숨어 살다가 4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머리를 깎고 정식으로 출가를 해서 선법을 펼치게 됐는데, 해능이 주로 남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해능으로 이어진 선법을 남종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해능이 의발을 물려받은 정식 육조라는 이야기는 도노돈수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장하는 남정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신수로 이어진 북종선에서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점오점수의 방법이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해능이 육조가 되기까지를 다룬 이 이야기가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이야기에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자 무식이면서 스님도 아니었던 해능이 먼저 조사가 되고 나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는 것은 해능의 일생이 그야말로 보살의 혁명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능의 이야기 속에는 선불교의 4가지 원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별전, 가르침은 별도로 전해져 내려온다. 보통 교육은 수업을 통해서 스승에서 제자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일반적인 교육이나 수업을 통해 전해질 수가 없고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전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별도로 전해지느냐? 두 번째가 불림 문자. 가르침은 문자를 통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를 통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곧바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지 인심. 수많은 경전 속에서 헤매지 말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라. 네 번째가 견성 성불. 자기의 마음을 똑바로 가리켜서 사람이 본래 가진 성품을 본다면 곧 부처가 된다. 6조 해능의 이야기만 알고 있어도 이런 선불교의 원칙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해능이 40년 가까이 활동하던 곳이 조계라는 곳이었는데 우리나라 최대 불교 종파인 조계종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해능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듣고 처음 깨달음을 얻게 된 경전이 금강경이었고 해능이 6조가 된 이후에도 금강경을 주로 설법했다고 해서 선불교에서는 금강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점수를 중요시한 북조와 도노를 중요시한 남조가 결국 통합이 되는 과정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이래 도노와 점수가 통합된 독특한 도노점수의 불교의 맥이 이어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인데요. 저도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도올 선생님 덕분에 반야가 뭔지, 보살이 뭔지, 선불교가 어떻게 중국화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20년 전에 쓰신 금강경 강해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인류의 과제를 3가지로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과 인간의 슬기로운 공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가 모든 종교와 이념 간의 배탈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문의 생활화인데요. 도올 선생님은 그동안 남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종교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지적해 오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모두 대중적인 학문의 생활화를 통해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도올 선생님의 위대한 사상의 여정 또한 그 귀착점이 온 국민이 반야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학문을 생활화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 또한 학문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하.